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바로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저에겐 엄마가 둘이 있어요. 저를 낳아준 엄마와 저를 키워준 엄마. 바로 제 이모죠. 낳아준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제가 4살이 되던 해 엄마는 절 시설에 버리고 떠났거든요. 동대문 시장에서 우리 도매업을 하던 아빠가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시자 엄마는 혼자 절 키우셨대요.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절 시설에 맡기셨죠.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이모가 시설로 절 찾으러 오셨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전 이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모는 절 키우시느라 결혼도 안 하고 사신 거예요. 조카인 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신 거죠. 그래서일까요? 철이 들 무렵부터 전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이모가 날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저 역시 이모를 모시고 살 생각으로요.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신 이모를 두고 내 행복만을 찾아 남들처럼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 같았거든요. 주변에선 결혼을 해서 이모를 모시고 살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장인 장모 모시고 사는 것도 싫다고 하는 판에 이모를 모시고 살자고 하면 어떤 남자가 그러자고 하겠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마음을 비우고 결혼은 포기한 거죠. 그랬는데 정원아, 우리가 이모님 모시고 살자. 너한텐 엄마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남친이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처음엔 빈말인 줄 알았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발뺌할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처럼요. 그런데 1년, 2년, 4년이란 시간이 흘러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 됐음에도 남친은 전에 했던 약속 그대로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욕심을 내게 됐어요.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남친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 승낙을 받기로 했어요. 물론 이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얘기도 함께요. 예비 시아버님께서는 제 상황을 끝까지 들으시곤 결혼은 찬성이나 이모를 모시고 사는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쉽게 승낙받긴 힘들 거라고 생각했기에 우린 일단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곤 남친 어머님께서 차려주신 저녁을 먹고 돌아왔죠. 어머님께선 아버님 눈치만 보실 뿐 우리 결혼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전 무언의 승낙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모는 예비 시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좋아하셨어요. 나이가 찼는데도 도통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절 보고 내심 그동안 걱정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하셨죠. 일찌감치 남친을 조카 사이로 점찍었던 이모는 날짜부터 잡아야 한다며 싱글벙글이셨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이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시다며 저희 회사 쪽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께 점심을 대접할 생각으로 회사 근처 한정식집에서 뵙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시며 카페에서 보자고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먼저 와 계셨어요. 근데 전에 배웠던 것과는 인상이 많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꽤 순정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봤었는데 완전 반대더라고요. 화장도 그렇고 차림새도 꽤 과감한 편이시고 무엇보다 저를 대하시는 눈빛이나 표정이 완전 달랐어요.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표정으로 시종일관 인상을 쓴 채 한숨을 쉬셨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잘 들어. 나 니들 결혼 반대야. 그러니까 이쯤에서 마음 고쳐먹고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그런 거라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전 그동안 혹시라도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수? 그래, 실수라고 하면 실수겠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탐낸 거. 실수라면 실수지. 그러니까 이쯤에서 마음 접어. 그럼 나도 너한테 얼굴 붉힐 일 없으니까. 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확 변하시곤 애미애비도 없이 자란 주제에 어디 언감생심 내 아들 넘봐? 기가 막혀서. 그 주제에 지 이모까지 끼고 살겠다고? 누가 근본 없이 자란 애 아니랄까봐 아주 뻔뻔하게가 그지없어. 얘, 내가 너 같은 애 주려고 지금껏 금이야 우기야 내 아들 키웠는 줄 알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이게 어디서? 암튼 난 경고했어. 앞으로도 내 아들 주위에서 얼짱거리면 나 너 가만 안 둬. 알았어? 어머님은 제 얘긴 듣지도 않은 채 본인이 할 말만 끝내곤 가버리셨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전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구나 생각하면서요. 그리곤 시간이 지나자 조금 화가 났어요. 나와 내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고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어머님이 야속하고 미웠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땐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꼴을 당하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비참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퇴근 후 남친을 만나러 갔어요. 헤어지자고 말하려고요. 그런데 막상 남친의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확신만 가지게 되었죠.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이 남자를 위해 욕심을 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버티기로. 지긋지긋한 순간도 시간이 흐르면 추억으로 남는 것처럼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어머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참 멍청한 짓이었죠. 그 후에도 어머님은 저를 따로 불러 협박을 하거나 남친과 아버님 몰래 제게 히스테리를 부리곤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전 미련한 곰처럼 무던하게 욕받이 노릇을 했죠. 듣다 보면 내성이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님한테 무시당하고 막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상처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정말 한계다 싶어 포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젠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이모는 제 임신 소식에 내심 걱정이 되는 모양이셨어요. 안 그래도 부모 없이 자란 처지에 혹여 함부로 몸 간수해서 애까지 뱉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걱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남친한테 시부모님들께는 일단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남친도 그러자 했고요. 아이 때문에라도 서둘러 식을 올려야 해서 예식장을 구하는데 애를 좀 먹었어요. 예식 당일 배가 불러있을 걸 대비해 드레스 역시 배를 가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고르다 보니 솔직히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걸로 고르게 됐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일단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는 걸.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이렇게 치르게 돼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한테 짜증을 많이 냈죠. 하지만 남친은 제가 내뱉는 짜증을 말없이 받아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던가 늦은 밤 남친이 술에 취해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곤 살짝 풀린 눈으로 자기 인생 내력을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우리 엄마 말이야. 내 친엄마 아니야. 나 유치원 때 두 분 재혼하셨어.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나한테 참 잘해주셨지. 아버지가 날 나무랄 때도 엄마 늘 내 편이 돼주셨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난 더 거리감이 느껴지더라. 차라리 내가 잘못했을 때 혼도 내고 매도 드셨다면 더 가깝게 느껴졌을지도 몰라. 그래서 난 내 자식만큼은 내가 느꼈던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뜻밖이었어요. 남친한테 이런 과거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님께서 제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 막말까지 서슴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남친의 고백이 더 놀랍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남친도 저처럼 평범하지 않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모를 향한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죠. 둘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버님은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모를 모시고 사는 건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대신 이모 집 근처에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남친과 저는 일단 아버님 뜻에 따르기로 하면서 문제는 일단락 지어졌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날도 어머님은 남친 몰래 절 집으로 부르셨어요. 아, 오늘은 또 뭘로 생트집을 잡으실까? 속으로 걱정을 하면서 댁으로 향했죠. 현관에 막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보고 배운 거 없다 했더니 하는 짓도 딱 지 수준이야. 너 애 가졌다며? 솔직히 말해. 그거 우리 아들애 맞아? 혹시 밖에서 딴 놈이랑 붙어먹다 배불러 온 거 아니고? 그런 거라면 지금 당장 이실직고 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랬다간 너도 네 애도 가만 안 둘 거니까. 시어머니는 살기를 내뿜으며 소리쳤어요. 보아하니 남친이 실수로 말을 했던 모양이었죠.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어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 인생 막 살지 않았다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절 그렇게 매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억울해요. 안 그래도 임신한 탓에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어머님의 막말을 들으니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받아쳐 질러댔어요. 네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임신한 사실도 숨긴 거 아니야. 말해봐 이 지지배야. 너 그 애 누구 애야? 내 아들 자식 아니지? 그치? 어머니는 끝까지 저와 제 아이를 의심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못 믿으시겠다면 나중에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만 만약 그의 아이라고 판명되면 어머니는 저랑 제 아이한테 사과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애 하나 뵀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니?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를 뵀으면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쳐? 그래서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겉으론 조신한 척 다 하더니 봐라. 결국 결혼도 하기 전에 애부터 배우는 거. 이러니 내가 추신 안 따지게 생겼니? 이래놓고도 인생 막 살지 않았다고? 내가 너 같은 애엔 집에 안 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다. 근본도 없이 막 살아온 건 티가 나도 나니까. 천박한 지지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꾹 참고 있던 그 한마디를 내뱉어버렸죠. 어머님이 재훈 씨 친어머니도 아니시잖아요. 어머님은 자식도 버리고 제가 하신 거라면서요. 저요, 아이를 가져보니 알겠더라고요. 엄마랑 뱃속의 아이는 단순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 그 자체만으로 한 몸이라는 걸요. 그런데 그렇게 이어진 자식을 버리신 분이 제 부모님을 욕하고 저한테 막 살았다고 훈계하실 일은 아니죠. 어머님이 버리고 온 그 아이가 어디선가 어머님 같은 사람한테 저처럼 당하고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하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어머님 자식도 똑같이 당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함부로 말아주세요. 저요, 더 이상 어머님한테 당하지만은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고 나니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과호흡으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헉헉대다가 결국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시어머님은 물론 남친과 시아버님도 와 계시더군요. 근데 다들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남친은 절 보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을 제 손을 잡고 울먹이던 남친은 아이가 유산이 됐다고 말해주었어요. 솔직히 그 말을 들었던 그 순간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 같았거든요. 그냥 악몽을 꾸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앞에서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망연자실해 있는 시어머니를 보자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저와 제 아이를 기망하고 수없이 비수를 꼽아온 저 악마 같은 여자가 결국 내 아이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죠. 저는 미친 여자처럼 울부짖었어요. 악마 같은 그 여자를 노려보면서 내 아이를 살려내라고 소리쳤죠. 남친은 그런 절 끌어안으며 제발 진정하라고 울먹였지만 소용없었죠. 전 혼절할 때까지 한참을 울부짖었으니까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잠에 빠져 지냈어요. 수면제를 먹은 사람처럼 하루 종일 잠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을 잠에 빠져 지내다가 정신이 든 저는 남친과 파혼을 했어요. 남친은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다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유는 바로 제 엄마 때문이었어요. 저를 낳아준 생물학적 엄마. 제가 쓰러졌던 그 순간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서 119에 신고를 하곤 제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챙기시려다 우연히 폰이 켜진 걸 본 모양이에요. 그리곤 메인 화면에 뜬 저와 이모 사진을 보게 됐죠. 그때 알았대요. 그토록 자신이 괴롭혀온 아들의 여자가 27년 전 자신이 버린 딸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병실에서 봤던 시어머니의 그 망연자실한 표정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 이후 엄마는 우리 집에 몇 번이나 찾아와 저와 이모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전 만나지 않았어요. 절 버린 엄마를.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제게 큰 상처를 안겨준 엄마를 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처럼 마음의 평온을 찾기까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 이모를 통해 엄마의 근황을 듣게 됐죠. 아들과 결혼까지 하려고 한 여자를 그렇게 만들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집에서 멀쩡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이혼을 하고 집에서 나오셨대요. 한동안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지내다가 2달 전쯤 충청도 어느 암자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빌며 절 위해 기도하겠다고요. 전 절 위한 기도 따윈 필요 없으니 엄마 자신의 인생이나 사시라고 했어요. 자업자득이죠. 자식도 버리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났던 엄마는 자신의 욕심과 삐뚤어진 모정으로 결국 모든 걸 다 잃었으니까요. 얼마 전부터 전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요. 27년 전 그랬던 것처럼 제 곁에는 세상에서 제일 절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내 엄마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인생의 유일한 엄마인 이모 말이에요. 이모, 아니 엄마, 내가 더 잘하고 살게요. 고맙고 사랑해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사실 결혼 생각 없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30 넘어도 결혼 안 하니까 발을 동동 구르셨어요. 결국 30대 초중반은 회사 끝나면 엄마 아빠가 주선해준 선자리를 나가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었네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하나같이 눈에 차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 정말 모자란 것 없이 살았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자수성가하신 사업가세요. 젊은 시절 죽도록 고생하셔서 의류사업에서 성공하셨죠. 사업 성공해서 저와 남동생 키우는데 아낌없이 쓰셨어요. 물론 아들을 더 위하시긴 하셨지만 저도 모자란 것 없이 누리고 살았었어요. 엄마 아빠가 교육열도 높으셔서 고등학교 때는 고액 과외받아 성적 끌어올려서 서울에 있는 남들 다 아는 대학 나왔고 미국 연수도 2년 갔다 왔었거든요. 다녀와서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고요. 그러니 웬만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좀 잘생겼다 싶으면 벌이가 시원찮고 벌이가 괜찮다 싶으면 인성이 틀려먹었고 그런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0대 후반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주변에서 딸 어떡할 거냐고 독촉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 듣고 오는 날이면 저를 들들 볶으셨죠. 눈이 그렇게 높아서 어떡할래? 누구 하나라도 빨리 골라 잡아 어여 결혼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키워주셨는데 아예 부모님 뜻에 반하게 혼자 살 순 없겠다 싶더군요. 30 중반 넘어서부터는 선자리에 진지하게 나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 아빠 사업이 탄탄하니 좋은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고 그중 한 사람과 마음이 맞아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 사람은 사실 조건으로는
저보다 한참 밑지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은 평범하고 그 사람 하나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학위 따서 대기업 다니고 있었어요. 벌이도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 벌이가 더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워낙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외모도 제 스타일이라 제가 먼저 반하고 말았죠. 연애를 하다 보니 시댁에서는 결혼을 서두르시더라고요. 둘 다 나이도 있고 더 망설일 게 뭐 있냐는 시기였어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했지만 그래도 1, 2년은 만나야 하지 않나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덜컥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호텔에다 풍선이며 꽃으로 장식해놓고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저와 그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난 지는 5개월밖에 안 됐지만 저를 일생을 같이 할 여자라고 생각한다더군요. 그 말에 저 역시 마음을 결정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정도 고민 끝에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이후로 모든 과정이 순탄했어요. 양가 상견례 때 만난 시어머니는 너무도 좋으신 분 같았어요. 흔히 시어머니라고 하면 생각되는 이미지는 약간 독하고 무서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시겠다며 너무나도 다정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난 것 같다며 흡족해 하셨어요. 문제는 여느 신혼부부들 다 그렇듯 집과 예단, 혼수 등 결국엔 돈 문제였어요. 이 부분을 시댁과 잘 상의하면 될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었어요. 어느 날 남친이 어머님한테 받았다며 종이 한 장을 건네더군요. 뭔가 싶어 봤더니 예단과 혼수 내역이 쭉 적힌 종이었어요. 품목뿐 아니라 명품 브랜드 리스트까지 아예 정해주셨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많이 바라실 줄은 몰랐거든요. 남친은 엄마하고 상의해봐 하며 모든 걸 어머니께 일임했어요. 그때는 제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이 종이에 적힌 예단들 제가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조금 과하다 싶어요. 저랑 오빠는 저희가 모은 돈으로 집만 마련해서 작게 시작하고 싶은데요. 사실이 그랬거든요. 남친과 제 나이가 적지 않으니 모은 돈이 꽤 돼 있었고 그 돈이면 시댁과 친정에 가까운 아파트 전세는 넉넉히 들어가고 대출을 받으면 매매도 가능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단 같은 데 낭비를 해서 모은 돈을 버리기 싫었어요. 예단 혼수 리스트 전부 계산해보니 억대 돈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제 말을 듣더니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러시더군요. 결혼이란 게 집만 마련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집안 간에 맺어지는 일이잖니. 대충 할 일은 아니야. 요새 아무리 간소화해서 결혼한다지만 그건 돈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린 사정이 다르잖아. 너희 친정에서 도와주시지 않겠니?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저희 친정이요? 저는 친정부모님 도움은 안 받으려고 했는데요. 어머 얘, 부모님께서 그런 뜻인 거니 아니면 내 뜻이 그런 거니? 부모님 생각은 다르실 거다.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는데 모자란 것 없으신데 왜 그냥 맨몸으로 시집 보내려고 하시겠어? 부모님과 상의해서 예단 잘 마련해봐. 요새 아들 장가 보내면서 그 정도 안 받는 집은 없다더라. 내가 과하게 요구한 거 아니다. 아들 장가 보내면서 저 정도도 못 받았다면 다들 부끄러워한단다. 사돈들도 이해하실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정말이더군요. 제가 당황하든 말든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시종일관 웃으면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 페이스에 말리게 되더라고요. 결국 일단 어머니와의 대화는 제가 지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예단 내역을 보내드리니 입을 떡 벌리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누가 봐도 과한 요구들이 많았거든요. 시어머니 밍크의 명품 가방에다 화장품 같은 소소한 물건들. 혼수는 무조건 최상급 라인으로 바라셨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희 집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니까 이참에 한몫 바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부모님께 죄송스러워서 결혼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이사를 얘기했더니 아빠가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럼 파혼하겠단 거냐?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데 이런 일로 파혼은 무슨. 부모가 못 해줄 정도면 몰라도 다 해줄 수 있는 거 왜? 네가 왜 파혼 딱지를 붙여? 걱정 마라.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저희 부모님은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주겠냐며 괜찮다 하셨습니다. 결국 저희 집에서는 시댁의 요구를 받아들여 억대의 예단과 혼수를 마련했습니다. 집은 남편 반, 저 반 보태서 사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니 제가 결혼에 쓴 돈이 훨씬 많게 되었더군요. 결혼 앞두고 싱숭생숭했지만 좋게 생각하려 애를 많이 썼어요. 잘 살기만 하면 그만이지. 시댁에도 이 정도 했으니 시집살이는 없겠지. 그렇게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이래도 별다를 건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각자 회사를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면 같이 집안일하고 저녁 차려 먹고 그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남편은 워낙 다정한 사람이라서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이며 요리며 잘했고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았죠. 그런데 시댁 문제가 묘하게 거슬렸어요. 저희 신혼집은 친정과 시댁 딱 가운데 있고 차로 20분 정도씩 걸리는 거리에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친정 시댁 방문을 드렸는데 친정에 가면 뭐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그러고 저희 돈 버는 거 아시면서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핑계 삼아 용돈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시댁은 전혀 딴판이었죠. 일단 가면 마트에 가자고 저를 이끕니다. 그래서 저녁거리를 산다면서 쓸데없는 물건들을 잔뜩 카트에 담더라고요. 어떻게 봐도 저녁거리는 아닌 음식들이나 주방용품 같은 것들이요. 그렇게 한두 달치 생필품을 다 사고 계산대에서는 시어머니가 나 몰라라 하고 계시더군요. 자연스레 제가 카드를 내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장을 보고 오면 잠깐 산책할 겸 근처 백화점에 가자고 하세요. 백화점을 가면 어머니께서 구경을 하시다가 옷이든 소품이든 꼭 하나씩 오래 붙잡고 구경을 하시거든요. 산다고 하시면서 이상하게 계산은 또 저한테 떠넘기시고요. 그런 일이 몇 달이 반복되자 저 역시 친정과 시댁이 비교되고 시댁에는 점차 가기 싫어졌습니다. 제 벌이가 좀 되고 저희 친정이 잘 산다는 이유로 자꾸 요구를 하시는 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한테도 볼멘 소리를 몇 번 했습니다. 시댁만 갔다 하고 나면 수십에서 수백만 원대까지 돈을 쓰고 오니 우리 돈은 언제 모으냐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하하 웃다가 그러더군요. 아, 부모님들이 나중에 우리 모른 척 하시겠어? 저축은 되는 대로 하자. 아등바등 그렇게 살 필요 있어? 저도 좀 짜증이 나서 물었어요. 시댁은 가진 것이라곤 달랑 집 한 채이고 재산이라곤 없는데 모른 척 하고 말 게 뭐가 있겠어요. 오빠, 부모님들이란 게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오빠네? 우리 친정? 어머님 아버님은 우리한테 물려주실 것도 없잖아. 결국 다 우리 집에 기대게 되는 거잖아. 아, 그런 게 아니고. 알았어. 우리 부모님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지금은 능력 좋은 며느리 얼마 전에 들여서 들뜨셔서 그래. 내가 잘 얘기해 볼게.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별반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기는커녕 대놓고 생활비나 용돈도 달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일하시고 저축해둔 돈도 좀 있으실 텐데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그 문제로 싸우는 날들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에게 따질 것이 많았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한 번도 져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 친정 좀 잘 산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바라면 뭘 얼마나 바랬다고 그 난리야. 나도 남자고 자존심이 있지. 처가에 대해 손 벌릴까봐 그러냐? 야, 걱정 마. 너희 집 돈 더러워서 안 써. 이렇게 나오니 저도 참 결혼 생활이 암담해지더라고요. 부모님께는 말씀도 못 드렸죠. 이런 사실 알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한동안 친정도 시댁도 가지 않고 지냈어요. 시댁에는 남편 혼자 갔다 오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친정에는 제가 가끔 전화 연락이나 드리고 그랬죠. 엄마 얼굴 보면 속상한 심정 다 들킬까봐 제가 일부러 멀리 했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연락이 오셨어요. 집을 이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마음에 드시는 집으로 가셨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엄마 목소리가 가라앉아있고 해서 집에 대해 물어보니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그 주 주말에 남편과 함께 엄마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 살 길 너무 바빠서 무심했구나 싶었고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겁이 났습니다. 부모님께선 예전 집보다 훨씬 작고 낡은 빌라에 자리하고 계셨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제가 울면서 물었어요. 너의 아버지 사업이 저번에 수출한다고 그랬던 물건이 일이 좀 꼬였어. 은행에선 독촉하지 돈은 다 묶여있지. 일단 집 팔아서 여기로 왔다. 다 늙어서 이게 뭔 일인가 모르겠어.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집은 너무도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난방도 잘 되지 않는 집에서 살 저희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웠죠. 사업일은 제가 잘 모르지만 분명 큰 문제가 있어서 다 넘어가게 생긴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엄마 아빠랑 제가 대화 나누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더니 불쑥 일 때문에 먼저 가봐야겠다며 일어나더라고요. 급한 일이 생겼나 그냥 짐작만 했어요. 남편 가고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도 얼마나 놀랬겠냐. 가서 잘 얘기해라. 엄마 아빠가 사업은 어떻게든 잘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거실 불도 켜져 있고 남편 신발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안방에선 뭔가 전화하는 듯한 소리가 두런두런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발소리를 낮추고 문 옆으로 가서 통화 내용을 엿들었어요. 엄마, 완전 망했어. 망했다니까. 산동네에 집 같지도 않은 빌라에서 있는데 진짜 어이없어서 지네 집 잘 산다고 그렇게 유세 떨더니 다 망했나 봐. 심장이 두근거렸죠. 저희 집 얘기를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 말투는 분명 걱정은 아니었어요. 근데 엄마, 이제 어떡하지? 좀 잘 구슬려서 사업이랑 재산 다 내 쪽으로 물려주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망해서 다 틀렸어. 짜증나 죽겠네 진짜. 친정 잘 산 데서 꼬셔서 결혼했구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 망해갖고 이게 뭐야 진짜.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문을 박차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얼른 전화를 끊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힐끗 보더니 왜? 다 들었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마구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네가 인간이냐? 다 들었냐고? 그래 다 들었다. 너 같은 거랑 같이 못 살아. 나랑 결혼한 이유가 그거였어? 돈?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으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 넌 조건 안 받냐? 나한테만 그러지 마. 서로 조건 따져서 선봐서 결혼한 거잖아.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왜 이래? 남편의 그런 반응에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결국 그 길로 신혼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갈 곳은 친정밖에 없었죠. 친정에 가서 그동안의 일들, 남편이 했던 말들 모두 털어놓고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새 이혼은 흠도 아니고 저렇게 삐뚤어진 사람과 평생 살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니 이해하시더군요. 한숨 푹 쉬시면서 미안하다. 부모가 못나서 너까지 고생시키는구나. 하시며 눈물 지으시는데 그날은 영영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가족 모두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바로 이혼 절차 밟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 얘기하니까 할 테면 하라 그러더군요. 자기도 미련 없다고요. 저희 집이 망했으니 미련이 없는 거였겠죠. 이혼이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해서 일단 별거하는 걸로 정리해두고 저는 집으로 옮겼습니다. 부모님 옆에서 사업을 도와야 했거든요. 사업을 크게 하셨지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없이 두 분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직원들도 두고 하셨지만 허점이 많았고요. 자료를 정리해보니 수출권은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접어두고 수출 때문에 등한시되었던 국내 판매에 힘을 써야 다시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저랑 동생이 달라붙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직접 티셔츠 등 단체로 입는 옷들도 홍보하고 인터넷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알던 곳에만 고정적으로 납품을 하고 계셨거든요. 알고 보니 저희 물건이 좋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주문을 못했던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게 인터넷 판매를 활성화시켰지요. 1년쯤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남동생도 저도 원래 하던 일 다 접어두고 부모님 사업 다시 일으키는데 온 힘을 다했죠. 처음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풀리더군요.
수출권의 손해를 국내 판매로 다 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업계에서도 유명하게 퍼졌어요. 다들 저희 망하는 줄 알았다며 대단하다고 웃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사업이 좀 나아지자 낡은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도 가능해졌어요. 집을 판 건 일단 급한 불을 끄려고 그랬던 거니까요. 예전보단 작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지내시기 편한 아파트 전세로 옮겼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도 같이 살던 사람인데 어쩜 그럴 수 있나 싶긴 했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그 사람에게 돈으로밖에 의미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별거에서 이혼으로 정말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은 다시 일으켰지만 그래서 그 사람과는 더더욱 살기 싫어졌어요. 저희 집 어려울 때 같이 힘들어하고 슬퍼했다면 저희는 더욱 단단해졌겠지만 그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전화해서 이제 이혼 절차 밟자니까 흔쾌히 응하더군요. 사업이 잘 된다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서류들 다 제출하고 재산 나누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혼 처리된 것을 보니 마치 꿈을 꾼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그런 흑심만 가지고 접근했을 줄은 정말 몰랐었거든요. 시댁 일로 서운했을 때도 그냥 남자들은 무심한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한동안 싱숭생숭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판매로 화제여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사업 홍보에도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 흔쾌히 응했어요. 여성 잡지에 꽤 큰 기사로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기사가 났다는 연락만 받고 너무 바빠서 그 기사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기사가 나고 얼마 후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뭐 처리가 안 된 것이 있으니 지금 시댁으로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처리가 안 된 건데 이혼 다 끝났잖아. 전화로 얘기해. 아, 그럴 수가 없어. 이건 만나서 얘기해야 돼. 우리 집으로 와줘. 어? 꽤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진짜 뭔가 이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면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어서 일단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집을 빼고 시댁으로 들어갔거든요. 시댁 식구들 보는 거 싫었지만 한사코 그쪽으로 와달라 해서 일단은 갔어요.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이혼한 며느리가 뭐 예쁘다고 반기는지 의아했는데 바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탁자 위에 제 기사가 나온 잡지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잡지를 읽으신 거죠. 잡지에는 저희 회사 매출이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 다시 사업이 번창하는 얘기까지 전부 나와 있었거든요. 남편이 덜컥 무릎을 꿇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정말 미안해. 자기도 알지? 내가 자기한테 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그냥 장인어른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어이없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속을 제가 모를까 봐요. 저희 시어머니도 제 팔을 붙들더니 저에게 애원하시더군요. 예,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자. 안 그래도 우리 애랑 너랑 이혼시키는 거 너무 속상했어. 너도 그렇지? 이혼 딱지 붙어서 좋을 게 뭐 있어. 이혼해서 여자 혼자 어떻게 살아. 우리가 잘못했다. 응? 마음 풀고 다시 잘 합쳐보자. 제 팔을 붙잡은 그 손을 거세게 뿌리쳤습니다. 잡지 보셨어요? 그래,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지. 어려울 때 같이 도왔어야 하는 건데 우리 애 엄청 야단쳤어. 장인어른 사업 그렇게 되었으면 사회가 도와야 한다고. 아직 젊고 살 날 많잖니? 서로 이해하고 다시 잘 살아보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죠. 제가 미쳤나요?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요. 이혼 경력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어차피 처음부터 혼자 살 생각이었고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연애만 해도 그만이고 그러다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전 남편과 재결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이러는 거 진짜 꼴불견인 거 아세요? 오빠, 그만 일어나. 무릎 아니라 뭘 꿇어도 내 마음 변하지 않아. 어머니도 정신 차리세요. 거지근성 좀 고치고 사시고요. 제가 독하게 말했음에도 자존심은 개나 져버렸는지 저를 계속 붙잡고 얘기를 해보자는 둥 다시 생각해달라는 둥 매달리더군요. 이미 정리 다 됐는데 제가 생각할 게 뭐 있나요? 뿌리치고 나오려니 뒤에서 어머니가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얼마나 고소하던지요.
전 남편은 그 이후로도 내내 문자나 전화를 해가면서 저한테 매달렸어요. 짜증나서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사업장까지 전화해서 절 바꿔달라고 그러더군요. 야, 한 번만 더 이러면 스토킹이든 영업방이든 신고할 거야. 제가 버럭버럭 욕까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 놀랐는지 전화는 다시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후에 소개시켜줬던 사람 말을 들으니 남편이 술로 메일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시댁도 매일 가슴치고 있고요. 속이 쓰리겠죠. 저는 요새 홀가분합니다. 아직은 연애도 하고 있지 않아요.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전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한번 되어본지라 이제는 결혼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할 것 같아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직장 때문에 6년간 프랑스에서 거주하다 얼마 전 한국으로 돌아온 30대 여성이에요. 찬바람이 쌀쌀하게 부는 걸 보니 한국엔 또 다시 그 계절이 돌아온 것 같네요. 무슨 계절이냐고요? 뭐겠어요. 주부들의 늦가을 스트레스, 김장이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뉴스에 한 가구당 김장 예상 비용이 뜨잖아요. 배추며 무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작년 대비 상승한 김장 비용을 수치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근데 돈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정작 그 일을 하는 주부들의 김장 노동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한국에 살 땐 김장이 당연한 연중 행사로 여겨졌지만 나가 살아보니 그게 얼마나 엄마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곤 김장 스트레스란 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다행히도 전 결혼과 동시에 남편을 따라 해외에 나가 살았기 때문에 사실 김장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거기선 생각날 때마다 한인마트에서 조금씩 사다 먹거나 양배추나 오이로 김치 비슷하게 담가 먹곤 했거든요. 김치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생새우나 젓갈 같은 부수적인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김치를 담을 일은 없었죠. 그렇게 편히 살아놓고 이제와 웬 김장 타령이냐고요? 그건 바로 저희 친정엄마 때문이에요. 이제는 한창 시집살이 할 나이도 아니고 손주 재롱 보며 살 연세인 친정엄마가 지난 3년 동안 겪은 울분의 사건 때문이죠.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이럴 바엔 차라리 누구한테 속 시원히 하소연이라도 하자 싶어 늦은 밤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1남 1녀 중 장녀예요. 밑으론 3살 아래 남동생이 있죠.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좀 느렸어요. 병리학적으로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천성 탓인가 암튼 말도 행동도 다 굼떠요. 그런 남동생의 장점이라고 해야 하나 단점이라고 해야 하나 화를 안 내요. 30년 넘도록 동생이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동창한테 속아 한 달 월급을 몽땅 날렸을 때도 그랬죠. 내 동생이지만 솔직히 미련 곰퉁이 같아요. 근데 이건 유전인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딱 그 짝이거든요. 그래서 여우 같은 시누이들한테 평생을 부려먹히고 시집살이를 당했으면서도 화 한 번 안 내고 시련내색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엄마 때문에 화병이 난 건 저였죠. 그래서 전 일찌감치 쌈딱이 됐어요. 엄마 대신 고모들과 싸워야 했으니까요. 암튼 그런 제 동생이 자기랑 180도 다른 여우 같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전 동생 결혼식 때 처음 올케를 봤는데요. 애교가 어찌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할 말 따박따박하고 남이 걸 뺏었으면 뺏었지 절대 자기 거 뺏길 타입은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사실 늘 동생이 걱정이었거든요. 착한 건 좋은데 맨날 남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사니까요. 자기 걸 뺏기기 일쑤고 남들한테 치이고 밀리는 건 다반사였죠.
그래도 여우 같은 아내가 옆에 있으면 뺏긴 것도 되찾아올 것 같고 남들한테 이용당할 일도 없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살가운 며느리가 곁에 있으면 친정엄마도 덜 적적하시고 덜 외로우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철철이 동생 선물은 안 챙겨도 올케 선물은 챙겨왔어요. 화장품이며 향수, 저도 한번 못 들어본 명품백까지 올케한텐 아낌없이 해줬죠. 제가 한국 들어갈 때까지 저희 엄마 좀 잘 부탁한다는 심정으로요. 올케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통화할 때마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말이라도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이게 다 쇼였더라고요. 아, 진짜 여우 같은 것. 남편 회사에서 한국 발령이 확정되기 몇 개월 전이었어요. 이종 사촌이 출장차 프랑스 온 김에 저희 집에 들렀더라고요. 마침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겠다. 전 사촌을 데리고 크리스마스 마켓을 찾았죠. 거기서 전 친정엄마랑 남동생, 올케한테 보낼 선물을 골랐어요. 사촌동생 편에 보내려고요. 평소대로 올케 선물은 제일 비싼 걸로 골랐죠. 그랬더니 사촌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이 비싼 걸 올케 주려고? 미쳤다. 나 같으면 욕이나 한 바가지 퍼부어주겠구만. 뭐? 아니 우리 올케가 뭘 잘못했다고 욕을 퍼붓니? 너 웃긴다. 전 사촌동생한테 버럭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언니 정말 아무것도 몰라? 이모 김장 담그다 쓰러진 것도? 맙소사. 전 그날 사촌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지금껏 나만 모르고 있던 우리 엄마의 눈물겨운 김장 얘기를요. 그리고 그 사건의 가해자는 바로 제 올케였죠. 제가 없는 동안 올케는 김장 때마다 저희 친정엄마한테 김장김치를 담가달라고 했다나 봐요. 어머님, 저희 김장김치 좀 담가주세요. 우리 그이 먹일 김치인데 어머님이 담가주셔야죠. 그이가 어머님 김치만 찾는 걸 어쩌겠어요. 담가주실 거죠? 올케가 시집 온 그해 김장날 아침 일찍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 이랬다지 뭐예요. 여우처럼 살살거리며 말은 했지만 골자는 당신 아들 먹을 김치니 당신이 직접 담그라는 통보였던 거죠. 아들 먹일 거라는 며느리의 말에 친정엄마는 안 그래도 나눠주려고 준비했다고 하셨고요. 엄마 생각엔 배추 30포기 담아 한 10포기 정도 나눠주면 되겠다 싶으셨던 거죠. 그랬는데 다음 날 친정 오빠를 데리고 올케가 왔더래요. 남동생은 출근하고 없어서 자기 오빠가 대신 김치 날라주기로 했다고요. 그리곤 김치 한 통만 남기곤 싹 다 가져갔대요. 어머님, 혼자 드실 건 한 통이면 되죠? 이러면서 말이죠. 엄마는 사돈 앞이기도 하고 아들내외 먹을 건데 뭐라고 하기도 그래서 그러라고 하셨고요. 김치는 그렇다 치고 황당한 건 김치를 30포기나 가져갈 거면 지가 와서 일을 돕던지 할 일이지 코빼기도 안 보이고선 게다가 배춧값도 하나 안 주고 가더랍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이듬해엔 한술 더 떠선 어머님, 올해는 50포기 담아주세요. 작년엔 좀 모자랐어요. 이러더래요. 아, 근데 우리 엄만 또 그 말을 듣곤 배추를 50포기나 사다가 혼자서 이틀에 걸쳐 김치를 만들어줬다지 뭐예요. 이번에도 김장날 코빼기도 안 비치곤 다 담고 나니까 친정오빠 앞세우고 와선 김치통 하나 달랑 남기곤 또 다 가져갔대요. 10원짜리 한 장 안 주고서요. 적지 않은 연세에 이틀 내내 김장 담그느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쓴 엄마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쏘가리하다 마침 김장김치 맛 좀 보려고 찾아온 둘째 이모한테 하소연을 하신 거죠. 사촌동생도 그때 이모한테 얘기를 전해 듣고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3년째, 그러니까 작년 김장 때 일이에요. 이번엔 배추 50포기랑 알타리 10단을 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힘도 들고 돈도 너무 든다고 배추값이라도 내라고 하셨대요. 나머진 엄마가 내신다고. 그랬더니 어머님 아들 먹일 김치값인데 왜 제가 돈을 내요? 그럼 저 그이 김치 안 먹일래요. 글쎄 이랬다지 뭐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럼 돈은 됐으니 네가 와서 좀 도우라고 했더니 펄펄 뛰면서 어머님, 저 몸이 약해서 친정에서도 일할 땐 저 안 불러요. 그리고 정 그렇게 일손이 필요하시면 그이 보낼게요. 어차피 그이 입에 들어갈 김치잖아요. 안 그래요? 결국 엄마는 이번에도 혼자 그 많은 김치를 담그셨고요. 그러다 결국 쓰러지신 거죠. 안 그래도 엄마 혼자 김장 담그는 게 걱정됐던 이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 일찍 발견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렇게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맞고 오는데 글쎄 집에 도둑이 들었는지 김치를 홀라당 가져갔다지 뭐예요. 돈 될 만한 것들도 많은데 그런 건 손 하나 안 대고 말이죠. 아무래도 그게 하도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혹시나 하면서 올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김치요? 김치 제가 가져왔죠. 아까 어머님께 전화드렸더니 이모님이 받으셔서 어머님 쓰러지셨다잖아요. 병원에서 영양제 맞고 계시다고요. 힘들게 김치 담그셨는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친정오빠 불러서 가져왔어요. 괜찮죠, 어머님? 아, 미친. 지들 입에 들어갈 김치는 걱정이 되고 그 김치 담그다 쓰러진 우리 엄마는 걱정도 안 되냐고. 사람이라면 김치 찾으러 갈 게 아니라 쓰러진 시어머니 입원한 병원으로 먼저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쩜 인간이 그래놓곤 올해 김장김치가 좀 짠 것 같다고 아픈 엄마한테 전화해선 한참을 징징거렸대요 글쎄. 사촌동생한테 이 얘기를 전해 듣는 내내 정말이지 혈압이 올라서 당장이라도 전화에 한바탕 퍼붓고 싶더라니까요. 그래도 꾹 참은 건 당장 한국으로 가지도 못하는 형편에 섣불리 올케 성질만 건드려놨다가 우리 엄마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돼서였어요. 그래서 남편 회사로부터 한국행이 결정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여우 같은 올케한테 한바탕 해줄 계획을 세웠죠. 비록 몸은 먼 곳에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엔 그런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랜선 뒷조사도 가능하니까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던 그날 전 남편과 애들은 친정에 보내놓곤 바로 사돈댁으로 향했어요. 그간 올케한테 너무 고마운 게 많아서 사돈댁에 선물 전해드리려고 그런다 핑계를 댔더니 올케가 엄청 좋아하더군요. 자기도 남편이랑 바로 오겠다고요. 사돈 내외는 올케한테 연락을 받았는지 엄청 절 반겨주셨죠. 남동생네도 곧 올 거니까 같이 저녁 먹자며 상다리 부러지게 한 상 차려주더라고요. 잠시 뒤 남동생과 올케가 와서 다 같이 앉아 식사를 하게 됐어요. 올케는 그간 제가 보내준 시계며 지갑, 명품백까지 주렁주렁 걸고 왔더군요. 마침 잘 됐다 생각했죠. 올케는 자기가 한 것도 없는데 친정 부모님까지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올케가 한 게 없긴 내가 비록 몸은 떠나 있었지만 귀도 있고 눈도 있는데 올케가 한 일을 모르겠어? 어머, 제가 뭘 그렇게 했다고. 평소 제가 보내준 선물에 맛이 들렸던 올케는 제 캐리어를 희끈거리며 군침을 흘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한 게 없긴. 매년 우리 엄마 시켜 김장 담그게 했다며? 당신 아들 먹일 거니까 당신이 직접 담그라고. 심지어 우리 엄마가 니네 먹일 김장 담그다 쓰러지셨는데도 네 오빠랑 몰래 와서 김치만 쏙 가져갔다며. 병원에 쓰러져 있는 우리 엄마한텐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야. 제 말에 남동생이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우리 집 김장을 담그다 쓰러지셨다니. 우린 지금껏 홈쇼핑에서 사 먹었는데? 자기야, 그게 뭐가 중요해. 김치가 다 거기서 거기지. 형님, 시차 적응도 안 되셨을 텐데 그만 가서 쉬시는 게 어때요? 무슨 소리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사돈어른, 100번 양보해서 올케는 철이 없어 그랬다 쳐요. 근데 사돈어른이랑 친정오빠들은 어쩜 사람들이 그래요? 그간 모르고 먹었대도 그렇지. 3년이나 사돈이 담근 김치를 받아먹었으면 최소한 인사치레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거지근성도 아니고. 형님, 말이 좀 심하시네요. 거지근성이라뇨.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제 친정 식구들 건드는 건 참을 수 없어요. 니깎게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시집 올 때 몸뚱이 하나 딸랑 들고 와선 그나마도 딴 놈한테 주려니 무슨 낯짝으로 참을 수 있고 말고야. 전 가져온 캐리어에서 서류봉투를 꺼내 사돈한테 건넸어요. 그 안에는 그동안 올케가 남자들이랑 난잡하게 붙어먹던 사진이랑 심지어 남동생네 집 안방에서 남자들이랑 끌어안고 찍은 사진들이 잔뜩 들어있었죠. 사돈댁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놀라더군요. 올케, 그동안 집에 남자까지 끌어들였더라. 우리 쪽에서 해준 집에 내 동생 월급으로 산 침대 위에서 내가 보내준 실크 잠옷 입고 엄한 놈들이랑 뒹구니까 좋았니? 죄 뒷조사까지 했어요? 뭘 조사식이나. 클릭 몇 번 하면 다 나오는걸. 멍청한 네 남자들이 그걸 SNS에 올렸더라. 넌 거기에 하트까지 눌러줬고. 아주 닭대가리들이야. 네 SNS에만 안 올리면 안 걸릴 줄 알았니? 어쩜 그렇게 멍청해? 놀라셨죠? 당신네 딸이 이러고 살아요.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인성도 개판이고 지 몸뚱이 간수도 저렇게 한대요? 저런 걸레 같은 걸 우리 집에 보내놓고도 우리 엄마 김치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요? 양심 있어야지. 사돈한텐 할 말이 없네요. 다 저희 불찰입니다. 저희가 알았더라면 이 지경까지 만들진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사돈 어른은 제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어요. 이 정도에서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럴 순 없죠. 어머, 사돈 어른, 지금 제 앞에서 쇼하세요? 대개 딸 결혼 전부터 남자 관계 물러난 거 알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지 친구 남편이랑 불륜까지 저질러서 지 친구한테 위자료 물었던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뿐이에요? 결혼하고도 남자들 만나는 거 알았잖아요. 딸년이 상간남이랑 여행 가는 거 알면서 자기랑 가는 거라고 사위한테 거짓말해놓곤 몰랐다고요? 아니 장모님, 그럼 그때 집사람이랑 푸켓 간다던 거 거짓말이었어요? 사돈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지 얼굴도 못 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남동생은 그 모습에 망연자실했죠. 올케 너 나한테 아까 그랬지? 친정 식구는 건들지 말라고. 근데 니네 친정 부모도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니? 네 부모가 딸 같은 사돈한테 이딴 욕 듣게 하고 싶지 않았으면 네가 그따위로 살지 말았어야지. 그런 일을 벌였을 때는 니네 부모 얼굴에 먹칠할 것쯤은 각오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인생을 핫수구처럼 더럽게 사는 년이 더럽단 소리 듣기 싫다는 게 말이 돼? 상황이 이쯤 되자 올케도 더 어쩔 수 없었는지 발톱을 세우더군요. 그래요. 저 바람 좀 폈어요. 결혼할 때 몸뚱이 하나 들고 온 것도 맞고 시어머니 김치 친정에 퍼나른 것도 맞아요. 제가 아주 죽을 죄를 졌네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지고 그 집에서 나가드릴게요. 그럼 됐죠? 먹긴 놈이 성낸다고 웃긴다 얘. 근데 누가 널 순순히 내보내준다디? 올 땐 네 맘대로 왔을지 몰라도 갈 땐 네 맘대로는 안 되지. 넌 유책 배우자잖아. 너한테 이혼을 결정할 자격 따윈 없어. 네가 소송을 해도 기각이야 기각. 그것도 몰랐니? 바람 꽤나 피워본 애가? 너 왜 내 동생하고 결혼했어? 혹시 얘가 후 같아 보여서 다루기 쉬울 것 같아 그런 거야? 어쩌냐? 그런 거라면 너 완전 똥 밟은 거야. 내 동생이 미련 곰탱이인 건 맞는데 얘가 또 복수심이 그렇게 대단해. 몇 대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지겹게 옆에 붙어선 상대 진을 다 빼고도 지 분이 안 풀려서 두고두고 복수하는 애야. 모르긴 해도 얘 너랑 이혼 안 해줄 거다. 너 죽을 때까지 옆에 끼고 피마르게 할걸? 너 아주 지독한 똥 밟았어. 암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가볼게.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돈어른. 전 들고 갔던 캐리어를 끌고 동생과 사돈댁을 나왔어요. 남동생은 제 예상대로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얼마 안 가 올케랑 사돈 내외가 찾아와 엄마한테 손이 발이 되게 빌며 이렇게는 못 사니까 이혼 좀 해달라고 했지만 남동생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결국 올케는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셈이죠. 곰소굴에 예쁜 여우가 등장해서 활기를 찾으려나 했더니 정말 그냥 여우였네요. 성질이 파르르하지만 금방 터는 성격인 저는 지금부터 그냥 마음속에서 올케를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얼굴 보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찝찝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곰 같은 남동생이랑 엄마를 둔 제 죄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